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중국의 농업 집단화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농업개혁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간의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1978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 과정에 돌입함에 따라 인민공사는 해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대혁명은 1966년 마오쩌둥이 주도한 무산계급 대혁명으로서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종료되었으며 이후 덩샤오핑이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인민공사 중심의 협동농장은 구성원의 생산의욕 부진, 생산성 저하, 경직된 운영 방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예컨대 1977년 생산대의 1인당 연평균 분배액을 보면 40위안 이하인 생산대가 전국 생산대의 4분의 1을 차지하였고 전국 농촌의 3분의 1 이상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인민공사의 집단 경영에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별 농가 단위 경영을 실시하는 가정연산 승포 책임제, 즉 일종의 농가 생산 책임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농가 생산 책임제는 토지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소유권은 집체, 즉 집단이 가지는 반면 경영권은 농가에게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생산 및 경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농가는 계약에 의거 집체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농가 생산 책임제는 1978년 안희성 샤오강촌에서 18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생산성 향상 성과를 보이자 덩샤오핑에게 그 성과를 인정받아 1982년에 정식 문건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농가 생산 책임제는 포산도호와 포간도호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업승포, 연상도조, 연산도로 등의 농가 생산 책임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산도호는 집체 소유의 토지를 생산대 소속의 농가에게 1년에서 3년간 승포, 즉 임대하고 국가 납부 책임량을 초과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농가 소유를 허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포산도호는 전체 생산의 계산 및 수익 분배가 여전히 집체 조직에 의해 통일적으로 진행되었고 단기간 토지 임대에 따른 토지 개량의 어려움, 토지 사용 확대에 따른 토지 보전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포간도호는 토지의 집체 소유를 유지하면서 농가가 토지의 산출물에 대한 세금과 수매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집체 조직에 대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토지의 산출물에 대해 국가분인 세금을 납부하고 집체분인 토지 도급비, 공동관리 비용 등을 유보한 후 잉여분은 모두 농가의 소유가 되는 방식입니다. 포간도호를 통해 농가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되었고 인민공사에 의한 집단농장의 평균주의, 집중노동, 통일계산, 통일분배 체계가 개혁될 수 있었습니다. 포산도호 방식은 생산대 전체의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단위당 노동점수를 기준으로 개별 농가에 대해 성과를 분배하는 데 비해 포간도호 방식은 개별 농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승포계약, 즉 임대계약에 의해 정한 납부 의무를 초과하는 잉여분을 모두 개별 농가에 분배하는 것으로서 포간도호 방식이 포산도호에 비해 자율적인 경영권과 인센티브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가 생산 책임제는 1982년부터 1986년간 중국 공산당 제1호 문건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1984년 1호 문건에서 토지 승포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농민의 투자 확대와 지력 증진을 장려함에 따라 포관도호 시행 비중은 1980년 5%에서 1981년 38%, 1982년 67%, 1983년에 98.3%, 1984년에 99.1%로 확대됩니다. 1993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농가 생산 책임제를 국가의 경제제도로 인정하였고 1998년 10월 토지 승포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02년 8월에 가서는 농촌토지승포법을 제정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농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촌토지승포 경영권을 보장함으로써 토지승포 경영권에 대한 임대, 교환, 양도, 저당, 지분합작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농가 단위 생산 책임제 도입으로 중국 농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가 생산 책임제 도입 이후 1978년부터 1984년간 연평균 식량 생산량 증가율은 4.95%, 연평균 농업 총생산액 증가율은 7.73%, 연평균 농민 수입 증가율은 17.71%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생산성 향상 성과를 보였습니다. 포관도호 방식의 농가 생산 책임제가 보편화되면서 인민공사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였고 1982년 4월 제5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인민공사 개혁 및 해체가 결정되게 됩니다. 인민공사의 행정기능은 향진의 인민정부와 촌락단위의 촌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관하고 인민공사의 경제기능은 합작사 또는 연합공사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인민공사 소유의 기업은 농공상연합공사로 전환하고 농공상연합공사 산하에 공업공사, 상업공사, 농업기술서비스공사 등을 설치하였으며 인민공사 내의 생산대대는 행정촌으로 생산되는 농업생산합작사로 재편되었습니다. 1983년 10월 12일 정사분리 및 향정부 건립에 관한 통지에 의거하여 인민공사 행정기능을 향정부로 이관하였고 1984년에 인민공사 해체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인민공사에 대한 정사분리가 완료됨에 따라 198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9만 1,000개의 향진정부와 92만 6천 개의 촌민위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인민공사 해체로 인민공사 소속 사원, 즉 농민에게 토지 사용권이 분배되었으며 가축, 농기계 등은 농민에게 할인되어 처분되었습니다. 소속 농민에 대한 토지 사용권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분배된 농가당 평균 경지 규모는 8.35亩, 즉 5,561제곱미터로서 약 1,600평가량이었습니다. 인민공사 해체와 함께 1985년 농산물 유통체계제의 개혁도 실시하게 됩니다. 인민공사 해체 및 농가생산 책임제 도입 초기에는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농산물 수매가격을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1979년 식량, 유지류, 면화 등 18개 주요 농산물 수매가격을 평균 24.8%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1985년 1월에 이르러서 농촌경제 활력에 관한 10대 정책에 의거하여 일부 품목을 제외한 국가의 농산물 일괄 수매를 취소하고 계약과 시장에 의한 수매 제도가 비로소 실시됩니다. 식량과 면화의 경우 국가 차원의 일괄 수매를 취소하고 상업부와 농민의 계약에 의한 수매로 전환하였으며 돼지고기, 수산물, 채소 등은 가격 자율화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1993년 식량에 대한 식량 자율 가격제가 실시되었고 2001년 면화 정부 수매마저 폐지되게 됩니다. 인민공사 해체 이후 농촌 지역에서 향진 기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됩니다.
향진기업이란 주로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이나 농민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통칭하는 것인데, 향진기업의 형태는 향진정부가 설립한 기업, 농민이 연합하여 설립한 기업, 정부와 개인이 합작 형태로 설립한 기업, 개인기업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농민의 출자로 설립된 것이었습니다. 향진기업의 수는 1978년 152만 개에서 1993년 2453만 개로 증가하였고,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농촌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8년 9.2%에서 1993년 23.8%로 증가합니다. 오늘날 중국의 농민은 농촌 집체 경제 조직 내에서 농촌 토지 승포 경영권, 즉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여전히 집체 소유, 즉 농민이 속해 있는 농촌 집체의 공동 소유이며, 농민은 집체의 회원으로서 토지 임대 방안, 토지 임차자와의 임대 토지 조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집체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은 촌민위원회나 촌집체 경제조직이 집체를 대표하여 행사하고 있습니다. 토지 승포 경영권의 사용기간은 30년이며 승포기간 만료 시 토지 승포 경영권자는 계속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초제의 경우 사용기간은 30에서 50년, 임야의 경우 30에서 70년으로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등기기관은 토지 승포 경영인에게 토지 승포 경영권 증서를 발급하며, 토지 승포 경영권은 교환 및 양도가 가능하고, 토지 승포 경영권자는 토지 승포 경영권의 임대, 지분 출자, 기타 방식에 의한 유동화 역시 가능합니다. 인민공사 해체와 농가 생산 책임제 도입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는데, 한편으로 소규모 영세농 확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분산 경영에 따른 관리 비용의 증가, 규모의 경제 실현의 어려움, 기계화 및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 곤란, 농업기술 보급의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서 1980년대 말 농민의 자발적인 합작사 설립이 시작되었고,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농민 합작사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재정 지원, 시범사업 등의 실시를 보게 됩니다. 2002년 12월 농업법 개정을 통해 농민 전업 합작 조직을 농업 생산 및 경영 조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가가 농민의 전업 합작 조직 건설을 지원합니다. 2002년 11월 농업부는 전국의 100개의 농업 전업 합작 조직을 시범 조직으로 선정하였고, 2003년에는 절강성을 시범성으로 선정하였으며, 2004년에 시범 조직을 11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2005년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성을 11개로 확대하는 한편, 산동성 청도시에서 농업전업 합작조직 건설 시범사업도 전개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농민전업합작사법이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농민의 자발적인 협동조합 조직으로서 농민합작사가 크게 확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 원칙을 반영한 합작사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합작사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직 형태, 품목 및 서비스 영역 등 다양화가 진전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2018년 농민전업합작사법 개정을 통해 합작사 회원의 권익보호, 출자 방식 유연화, 회원 가입의 명확화, 연합조직의 설립, 관리감독 강화 등 농민합작사의 질적 성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전국에 등기된 농민합작사는 220만 3천 개이며, 농민합작사 연합사는 1만여 개로 전체 농가의 절반이 농민합작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민합작사의 사업 영역은 80% 이상이 식량, 면화, 유지, 축산, 과수,
채소, 차 등 농산물 생산 분야이며 농기계 작업 등 서비스 합작사가 7.7%를 차지하고 휴양농업, 농촌관광, 공예, 농촌 전자상거래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등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농민 합작사가 53%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8만 7천 개의 합작사가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고 4만 6천 개의 합작사가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는 등 질적 향상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합작사 운동, 인민공사화 운동을 통해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였고 1957년 인민공사 설립으로 농업의 집단화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민공사 중심의 협동농장은 농민의 생산의욕 부진, 생산성 저하, 경직된 운영 방식 등 문제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인민공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농가 단위 생산 책임제가 도입되었고 인민공사는 해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민공사 해체로 농가 중심의 자율영농체계가 정착되었고 농민전업합작사와 공소합작사 등 협동조합이 다시 발전하는 바탕이 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협동농장도 중국의 농업 집단화 과정과 유사한 경로를 밟아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1946년 토지개혁과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농업협동화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협동농장입니다. 북한의 협동농장의 구조는 중국의 인민공사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리 협동농장도 중국의 인민공사와 동일하게 농촌의 최하위 생산조직 단위인 동시에 최하위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중국인민공사와 유사한 3단계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협동농장 단위의 독립체산제 구조입니다. 물론 북한과 중국 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농업협동화가 진행되었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생산수단을 협동농장의 협동적 소유, 중국에서는 이를 집체 소유라고 부릅니다만 이러한 협동적 소유를 이루는 방식으로 또한 토지 출자와 무관하게 노력일 수로 배분받는 형태로 농업협동화를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상당 부분 사유지를 인정한 데 반해 북한은 사유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협동농장 개혁 사례로 볼 때 장기적으로 북한도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협동농장에 대한 개혁 추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가족 단위 포전 담당 책임제가 농자재 부족, 국가의 과도한 지표 배분 등으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농가의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같이 농가에게 토지 사용권을 분배하여 농가 단위로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의 협동농장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개혁 개방이 심화될 경우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가 존립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체제 위협 문제가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체제 대립을 하고 있던 대만은 중국에 비해서 그 규모가 매우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개혁 개방 조치로 인해 외부 문물의 유입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남한의 흡수 통일됨으로써 체제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경선을 맞댄 바로 남쪽에 경제력이 훨씬 우월하면서 인구도 2배 이상이 되는 같은 민족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과 달리 북한이 쉽사리 개혁 개방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농업 집단화와 농업 개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농업 개혁 이후 전개된 양안, 즉 중국과 대만 간의 농업 협력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